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신성건설의 보도에 따른 건설업 붕괴 우려로 사흘째 하락을 했습니다. 1080선대로 추락을 하면서 1100선대가 붕괴가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35포인트가 떨어진 1088.44를 기록했습니다. 지수의 급락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시장에서 모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양시장 동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 들어 12번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센경제 현장에서는 헌재의 종부세 판결 내용과 2009학년도 대학 수능시험 출제 경향과 난이도 등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종부세 환급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1조 원 가까운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서울경제신문 손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헌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오늘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 중 세대별 합산 부과 조항은 혼인한 사람을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다만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단순 위헌 결정할 경우 올해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는 등 법적 공백이 예상돼 일단 잠정 적용하고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네, 자, 헌재가 내린 이번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는 헌재가 종부세 도입 취지 등 전반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위헌이 아니라고 한 것 등인데요. 그렇지만 세대별 합산과세의 위헌 판결만으로도 종부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습니다. 보유 부동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해 얼마든지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부세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냈던 종부세금 그리고 앞으로 내게 될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라든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이 부분이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 헌재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세대별 합산에 따라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과거 2년간의 납부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세대별 합산 방식이 적용된 2006년과 지난해 종부세 납부액 중 세대별 합산으로 징수한 납세자를 가려서 세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환급 대상은 아직 추정인데요. 4만에서 7만 세대, 총 금액은 1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종부세가 참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사람들 간의 그 의견이 참 첨예하게 대립이 됐었는데요. 일단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서 이런 그 첨예한 대립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되고 누그러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신문의 손철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용어 중에 캐시카우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막대한 돈을 벌어다주는 아주 효자 산업을 일컫는 말인데요. 자, 시장에서 어떤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을 일컫는 말이죠. 자, 우리 경제로 치고 보면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 철강, 반도체 등등이 아마 그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이 글로벌 불황이 확산되면서 이런 캐시카우 업종들도 역시 심각한 불황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서울경제신문 맹준호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전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알려져 있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등의 업종들이 모두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와 자동차 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요즘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메모리 반도체가 돈을 벌어주는 효자 종목에서 돈을 잡아먹는 사업 분야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만 해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분야는 분기마다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안겨줬고 연간으로는 6에서 10조 원의 현금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익은 갈수록 줄고 있고 앞으로는 적자를 내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경고음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존의 공급 과잉에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까지 겹쳐 간판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총괄의 지난 3, 4분기 매출은 4조 7,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5조 100억 원에 비해 크게 떨어졌고 지난해 3, 4분기 9,200억 원이던 영업이익도 올해 3, 4분기는 2,400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인 하이닉스 반도체 또한 3, 4분기 4,650억 원의 적자를 내는 등 4분기 연속 적자 상태입니다. 반도체 업계를 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간 수조 원의 투자를 진행하려면 TV나 휴대폰 등 다른 사업에서 번 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조선업계도 현재 그 빅3만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업종은 모두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네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CN그룹도 사실 조선업 사업에서 좀 발목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자,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쪽은 상황이 어떤가요? 예. 우선 조선업계는 큰 회사와 작은 회사의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이른바 빅3는 3, 4년치 일감을 미리 확보한 상태라 아직까지는 견딜만하다는 표정이지만 중소조선업계는 그야말로 침몰 직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선박금융이 얼어붙었고 이는 체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CN중공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죠. 철강 쪽은 최근에 급격한 수요 감소로 재고가 넘치고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마찬가지로 철강 쪽도 중소업체들이 속속 도산하고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의 경우는 감산 및 가격이나 계획이 없지만 국내 철근 생산 1위인 현대제철을 비롯해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은 이미 철근과 형강 제품 감산에 들어갔고요. 가격도 줄줄이 인하했습니다. 석유화학은 그야말로 잔인한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 경제에 닥친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의 강도가 지난 IMF 외환위기 못지않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김종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내수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해외까지 어려워져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대외 여건 악화에 의해 한국 경제도 극심한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의 중심인 제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오수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력 업종의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회복되면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고요. 황상현 미래에셋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유동성 위기의 정도를 수치를 100으로 본다면 펀더멘털 훼손은 20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제 불황기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 가는 것은 아니고 이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언젠간 호황기가 올 텐데 네네. 그 호황기를 대비한 투자는 사실 불황기 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어떤 그 대비책을 지적하고 있나요? 예, 전문가들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우선 신용 경색으로 인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 추가적인 유동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왕도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문가들은 비가 그친 뒤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종년 수석연구원은 자산을 매각해서 빚을 메우느라 시간을 보내면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특히 제조업은 기술 개발이 중요한 만큼 필요한 투자는 과감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박오수 교수는 투자와 함께 인력 관리에도 힘을 써야 장기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 글로벌 위기가 끝난 다음에 새롭게 또 떠오를 흥할 산업 분야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자, 그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네네. 전문가들은 어떤 분야를 앞으로 흥할 분야로 꼽고 있는지요? 예, 보통 세계적인 불경기가 끝나면 새로운 산업이 뜨곤 하죠. 전문가들은 최근 유가 하락으로 잠시 주춤하지만 태양광, 풍력, 환경사업 등 녹색 관련 산업이 유망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기업들에게 장단기적으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죠.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녹색 성장 분야에 투자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당장 내년부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 중에 김희석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미국이 저탄소 녹색 성장 산업을 독자적으로 다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다국적 협력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도 이 분야에 대한 신규 수요를 파고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은 장기적으로 녹색 성장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맹준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09학년도 수능 시험이 이제 곧 6시 5분이 되면 모두 끝납니다. 이제 한 50여 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자, 다행히 수능 한파는 없었습니다만 이 추위가 몸의 추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추위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지금 모두 부모님들이나 아마 시험 보는 학생들, 당사자들이나 굉장히 초조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자, 2009 수능의 이모저모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성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국 990여 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자, 전반적인 출제 경향이 어땠습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리 영역과 외국어 영역이 특히 까다로웠다는 평가입니다. 수능 출제위원장인 안태인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수리 가형이 너무 쉬웠다는 평가가 있어 약간 까다로운 문항을 포함해 난이도를 조금 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안 교수의 설명대로 주요 입시 학원들도 2교시 수리 영역이 특히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UA 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가 많은 등 상당히 어렵게 출제됐다고 말했는데요. 수리 영역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이번 수능에서는 수리 영역이 중위권과 상위권 학생들을 가르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특목고 출신 학생 등 최상위권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어휘가 나오고 지문이 길어진 외국어 영역도 수험생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특히 작문 독해는 수험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올해 수능 시험에서는 달라진 점들도 있다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등급제에서 다시 점수제로 바뀐 건데요. 지난해 수능 성적표에는 9개 등급으로 나뉜 등급만 표기됐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변별력이 없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번 수능 성적표에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이 같이 나오게 돼 같은 등급 안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국사 과목에 한국 근현대사 부분이 포함된 것도 이번 수능부터 처음 시행됐습니다.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이 계속됐는데요. 국사 과목에 근현대사 내용을 포함시켜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네. 자, 매번 이 수능 시험 때마다 이색적인 풍경이 연출되곤 하는데요. 이번 시험엔 그런 거 없었습니까? 예,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네. 올해도 수험생을 위한 다양한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고사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 선배들에게 큰절을 하는 후배들이 있는가 하면 수능 등급은 곧 아내 얼굴이다 라는 재치있는 팻말도 응원전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찰의 수험생 수송 작전이 빛나는데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을 뻔한 수험생, 고사장을 잘못 찾아 낭패를 당한 수험생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능 전날 교통사고를 당한 한 여학생은 경실에 마련된 특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기도 했는데요. 순천의 한 여고 3학년인 최모 양은 어제 귀갓길에 당한 교통사고로 순천 시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순천시 교육청은 최 양이 입원한 병원에 시험 감독관과 직원 등을 보내 최 양이 시험을 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네. 자, 이 수능 등급은 그 아내의 얼굴이다. 그 말이 참 재밌네요. 네, 자, 예. 저 때도 학력고사 점수에 따라서 아내의 그 미모가 달라진다. 막 그런 표어들을 후배들이 붙여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시험 굉장히 열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자, 이후에 성적 발표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치러진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단 1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 접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창구에서 하면 되는데요. 평가원은 이달 25일까지 이 신청을 검토한 뒤에 26일에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능 성적은 다음 달 10일 수험생에게 최종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상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성기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연결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코스피가 급락을 했죠. 마감 시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하며 1080선대로 밀려났습니다. 미국 가전 유통 1위 업체인 베스트바이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데다가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 계획 수정에 따른 실망감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는 점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락했던 증시는 1040선까지 밀렸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올 들어 20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4천억 원 넘게 유입되고 장 막판 연기금이 1천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낙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포인트 떨어진 108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빠진 311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미국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이고요. 이는 미국에 대한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향후 실적 전망이 더욱 둔화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월마트의 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내일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종목별 상황과 움직임은 어땠습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건설, 은행주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신성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중소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은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이 하한가까지 밀려났고 KB금융과 신한지주 역시 약세였습니다. 건설주들도 위분양 아파트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대우건설이 가격 제한폭에 근접했고 코롱건설 등 중소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급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펀드뿐만 아니라 ELS 투자자들도 역시 손실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가와 연계해 수익이 발생하는 파생 상품인 주가 연계증권, 즉 ELS 가운데 88% 이상이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3조 8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들 ELS 상품 대부분은 한 번이라도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적이 있고 중도에 조기 상환되지 못하면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ELS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일선 판매 창구에서 투자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는 불만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LS가 만기 시에 무더기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분쟁이나 민원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혜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증시 상황까지 들어봤고요.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기업과 금융권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합니다. 이 금융권과 수출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가 공기업과 중정부 기관의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고 공립후생비 등 경상경비를 5% 이상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이번 달 19일로 태평로 시대를 마감하고 주요 계열사들의 본거지가 강남북으로 이원화되는 뉴 삼성 시대를 엽니다. 삼성은 오는 19일 태평로 삼성전자 본관에서 사장단 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지 4일 만에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대지진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아우디 코리아가 오늘 준준형 세단이죠. 뉴 아우디 A4 신차 발표를 열었는데요. 이색적인 축하 공연 등으로 눈길을 상당히 끌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출시된 저희 뉴 아우디 A4는요. 전체적으로 차체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안정감 있는 디자인, 그다음에 스포티하고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국립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중시전략센터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대신증권의 한영하 차장, 동양종금의 김용재 차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영하 차장님, 오늘 코스피 지수가 1100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예, 장 지켜보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도 뭐 100포인트 찍나 안 찍나 지켜보는 장이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증시가 기업 실적 악화와 미 정부가 7천억 달러 규모의 그 부실자산 구제 계획을 수정한 데 따른 실망감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소식이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장중 한때 1040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4천억 이상의 유입된 개인 순매수세와 그리고 중국 증시의 반등 소식으로 낙폭은 다소 좁혀지긴 했지만 옵션 만기 부담과 환율 상승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선물 지수 급락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 20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금일 변동폭이 굉장히 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35.42포인트가 빠진 1088.44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1.69포인트가 하락한 311.55포인트로 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요. 개인이 4,100억 매수, 외국인이 3,580억 매도, 기관이 500억 매도, 프로그램 매도가 650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았었는데요. 자, 김용재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됐는데요. 네. 그 중요한 거는 글로벌 경기,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자체의 폭락이죠. 그러니까 유럽이 전일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거의 한 3%에서 4%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고요. 그 미국 증시 자체도 거의 5% 가까운 4.8, 9% 정도 내렸으니까 5%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좀 보겠고요. 그다음에 오늘이 옵션 만기였는데요. 그 대부분 뭐 충격은 크게 없을 거다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장중에 있었죠. 뭐 종가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지수를 조금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장중에 프로그램 매도와 그 투신권의 매도 자체가 상당히 그 지수를 억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그 외국인들까지 합세를 해서 거의 한 4천억 원 가까운 그 매도를 보여주면서 장을 끌어내렸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증시는 이랬다 치고 이제 마감을 했으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일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클 텐데요. 자, 내일 증시를 어떻게 보십니까? 더 떨어질까요? 자, 예, 일단은 뭐 오늘의 마감 시황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선물과 현물의 그 베이시스 차이가 그 결국 1.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로는 그 백워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서 그 억지로 올려놨다 이런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은 그 하락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오늘 밤에 유럽과 미국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8,200대에 있는 그 다우존스 지수 자체가 전저점을 향해서 진짜 8,000이 만약에 하회를 한다 그러면 추가 하락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점, 그리고 그 전저점인 7,880 정도까지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만기였기 때문에 만기 그 종가 부근의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올려놓은 부분을 내일이 금요일인데 만기 후폭풍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시작가 자체는 좀 하향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하락을 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변동성 자체가 계속해서 그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는 그 말이 좀 무겁게 와 닿습니다. 자, 두 전문가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한 시각과 분석을 들어봤고요. 자, 이제 투자 전략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영아 차장님께서는 오늘같이 어려운 장에서 현재 어떤 종목들을 들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갖고 온 그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그 보수적인 운영을 하자는 차원에서 현금을 70% 그리고 LG화학을 30%로 해서 극히 보수적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자, LG화학 한 종목만이 30% 그리고 현금이 70%인데 야, 지금 이걸 보시는 아마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내 포트폴리오도 현금이 한 70%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한번 들어보죠. 네, LG화학은 일단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 SOC 사업에 따른 수혜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IT 및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 성장률이 3분기에 이어서 4분기에도 높게 유지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부문의 호조가 일단은 단기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다각화된 사업 구조에 따른 중장기 이익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리실리콘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용 중대형 2차 전지 등이 신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84,000원 직전 고점인 84,000원을 잡았습니다. 근데 84,000원은 제가 봤을 때는 무난히 돌파가 장이 좀 흐름을 따라가준다면 돌파가 가능한데요. 네. 문제는 2차 목표가입니다. 2차 목표가를 95,000원 잡았는데요. 일단은 93,000원부터 95,000원, 6,000원대가 굉장히 그 매물대가 굉장히 포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1차 목표가 84,000원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장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간다 하면 일단은 95,000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직전 그 최저가가 55,100원인데요.
거기까지 기다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이. 그래서 저는 일단 손절가는 6만 원을 잡아봤습니다. 네, 손절가는 지난번 전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6만 원 선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재 차장께서는 포트폴리오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우리 한영화 차장님께서도 한 종목밖에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종목을 추천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두 종목하고 현금 비중 이렇게 해서 좀 짜왔는데요. 일단은 NHN을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삼성전기를 한 25% 정도, 그 다음에 현금을 마찬가지로 현금 보유 비중을 50% 정도 가져가는 거를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50%입니다. 아마 한영화 차장님 그 포트폴리오 보고 지금 김용재 차장의 포트폴리오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나도 현금이 한 50%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그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의 비중을 어느 정도 적정선 이상 갖고 가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NHN은 어떻습니까? 네, NHN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포털 사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은 안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그동안에 무한 성장을 했던 그 NHN이었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온 거는 거의 그 무한 성장에 대한 급제동이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NHN 자체가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견조한 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경기가 불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광고 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그 뷰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을지언정 향후에도 조금 더 발전적인 또 일본까지 진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서부터는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신뢰도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 표시를 해드리겠지만은 저점을 3번에 걸쳐서 3중 바닥형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이버전스라 그러죠. 그 61선에 걸려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 61선에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마찬가지예요. 12만 원대 초반에서 좀 매수에 접근을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바로 그 61선 저항을 받는 자리가 한 13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13만 7천 원. 그래서 13만 7천 원 정도의 단기 일단 목표 실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손절은 지금 밑에 3중 바닥형을 그 표시해 드린 그 가격대가 정확하게는 10만 9,800원인데 한 11만 원 정도가 되니까 11만 원 선을 만약에 종가상으로 하회한다 그러면 매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NHN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나라 검색 포털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거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독점적인 회사죠. 구글조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NHN에 맡겨서 힘을 못 쓴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자, 구글조차도 사실 그 요즘 들어서 워낙 경기 불황이 심하다 보니까 주가가 한 3년여 만에 300불이 깨지면서 300불 아래로 어제 내렸었습니다. 그동안 600불, 700불을 넘어서면서 주당 이제 뭐 $1,000 시대를 여는 거 아니냐,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역시 경기 불황에서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NHN조차도 그와 비슷한 상황을 맞고 있는 듯 싶습니다. 유념해야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뭐 독점적인 그 사업 영역이라든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둘 만한 곳들이 많이 있겠죠. 자, 다음에는 삼성전기는 어떨까요?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하락폭이 훨씬 작았고요. 그다음에 그 유일하게 요즘 같은 장에서 지금 차트들이 역배열 상태에서 수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정배열로 넘어가는 단계에 초입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그 우리가 그 가장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역배열인 상태가 정배열로 넘어가기 전에 수렴하는 과정의 차트를 그 종목군들을 찾아내서 투자를 하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데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 121선, 61선, 21선 이런 거, 51선 이런 것들이 지금 한 점에 모여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거치고 나면 그 정배열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삼성전기는 지금 그 백라이트라 그러죠. LED 부분.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 갔는데 그 드디어 LED TV가 나왔는데 52인치짜리 TV가 6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6천만 원이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LCD TV나 PDP TV가 처음에 나왔을 때 뭐 3천만 원 이렇게 했던 거하고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 그리고 지금 그 LED가 어떤 친환경적인 혹은 또 그 요즘 그 모니터라든가 핸드폰 이런 부분에 상당히 곽광을 받고 있어서 네. 그 LED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또 더 크게 확장이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지금 증권사 측에서는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다.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LED 관련된 부분을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그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다시 차트로 넘어가면 그 얼마에 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21선하고 지금 붙어 있는 자리가 오늘도 밑꼬리를 아주 상당히 길게 단 그 캔들 모양을 보여줬는데요. 그 지금 가격인 한 38,000원 정도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면은 21선까지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캔들 자체가 1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이평선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매수한 가격을 그대로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손절 가격은 밑에 보시면은 흐르는 가격이 61선에 그 흐르는 가격이 죄송합니다. 한 3만 한 5천 원대 정도 되는데 네. 3만 5천 원 정도를 하회할 시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익 실현가는 직전 고점인 4만 1,75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급하게 접근해서 살만하진 않고 좀 더 여유를 갖고 좋은 기회를 계속 좀 시간을 갖고 지켜봐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투자자분들께는 뭐라고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 종가 부분에서 매수하셔도 되지만 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21선이나 61선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매수에 접근을 하셔도 오히려 뭐 그게 더 안정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LED TV가 50인치대가 6천만 원짜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5,990만 원이더라고요. 와, 10만 원이 빠졌네요. 예. 한번 꼭 봐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PDP나 LCD TV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그 프로젝션 TV나 CRT TV의 그 대를 이으면서 참 그때만 해도 엄청난 고가 상품이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양산 체제로 접어들면서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소비자들이 아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산업의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거에 힘입어서 경제도 함께 발전도 하고 좀 안정감도 찾고 그러는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NHN과 삼성전기 두 종목에 관한 종목 투자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한영화 차장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함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자,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센 경제 진단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홍콩, 일본, 인도,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의 증권 및 금융시장이 하루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 궁금하십니까?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에서 확인하십시오. Welcome to Asia Business Tonight. I'm Susan Lee. I'm Susan Lee in Hong Kong. 블룸버그 TV 홍콩 지사에서 진행자 수잔 리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흔들리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에서 발생한 하루 동안의 주식 및 금융시장 소식을 30분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의 첫 자막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입니다. 유럽까지 번진 세계 경제 위기 상황까지 세계 경제 전체를 30분 내 한꺼번에 브리핑 받을 수 있는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서울경제TV에서만 자막 방송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에너지는 당신의 현금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까지 국내 경제 뉴스 줬는데 급급해 국제 흐름에는 밟지 못하셨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정보 채널인 블룸버그 TV를 국내에 독점 방영하는 서울경제TV가 있으니까요.
국내는 물론 고급 해외 경제 정보까지 더한 서울경제TV.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이번 순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는 센경제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의 김인모 논설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들어서 이 중소기업의 돈감음이 무척이나 극심하다고 합니다. 은행들이 담보하고 또 신용보증서 등등을 들고 가도 대출을 제때 잘 안 해주고, 특히나 이제 지점장들은 만나는 것 자체도 꺼려서 많이 자리를 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인데요. 자, 그렇게까지 이거 심각한 상황인가요? 우선 시중은행들 수익성이 악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올 9월까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하다 보니까 총 순이익이 36%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뭐 적자로 반전한 은행도 있고 또 네. 나머지 은행들도 수익이 아주 하락하고 있고요. 또 부실 채권 잔액도 한 10조 원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가계 신규 대출에 대해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 승인을 잘 안 해주니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네. 또 수출 기업들도 상황이 마찬가지인데요. 뭐 100만 달러가 넘는 수입 신용장, LC는 아예 뭐 개설을 꺼린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원자재나 설비를 제때 못 들어와서 조업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기업들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선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때 돈을 제때 풀어주고 있는지 걱정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네. 사실 정부나 중앙은행이나 이제 중앙에서 은행 본사 차원에서는 이게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대출이나 그런 걸 원활히 해줘라 하고 이게 지시는 내려가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경기라는 것은 또 그것과 다른 것이 현실인 듯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들이 대출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시중은행들의 어떤 재무 상태가 그 전 같지 않다, 상당히 좀 튼튼하지 않다라고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체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시중은행들 재무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즉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라고 그럽니다. 7년 만에 최저치요? 예. 그다음에 또 올해 한 해 동안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지표나 채무 상환 능력이 최근에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영국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사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인 수준으로 낮췄죠. 이렇게 되면은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신용등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치사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주로 은행의 건전성입니다. 수익성도 지금 안 좋지만은 건전성을 문제 삼아서 지금 장기 외화 발행자 등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도 낮췄습니다. BIS 비율이 이제 8%에 미달하면 보통 이제 퇴출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10% 이상이 되어야 이제 건전하다, 안전하다 이런 건데, 지난 연말에 평균 국내 시중은행들이 12.31%였습니다. 근데 올 9월에는 10.61%로 1.7%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속도죠. 네. 최근 7월부터 9월까지 떨어진 것만 0.94%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는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그렇다면 주요 은행들의 BIS 비율이 어떻게 좀 변했는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대형 은행들을? 개별적인 거는 지금 이미 이제 보도가 다 나와 있고, 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12.62%인데 올 9월에 9.76%로
10% 아래로 떨어졌고요. 10% 아래로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죠. 이런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은행들이 이제 외형만 의식해가지고 확대 경쟁을 한 겁니다. 네. 특히 해외에서 자금 차입을 많이 하고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그런 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화 차입금 총액이 이제 3년 전에 비해서 2배나 늘었는데요. 5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들, 특히 미국, 유럽이 상황이 안 좋으니까 대형 은행들이 연말 이제 결산을 앞두고 그 다음에 자산 건전성 자기네들 제 코가 석자니까 네. 그러니까 그 채무 상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말라 뭐 이런 그 말들을 자꾸 하지만 은행들이 자기 앞가름하기도 힘든 처지가 되다 보니까 그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는 그런 상황이죠. 잘못하면 자기네들부터 은행 문을 닫아야 될 입장이니까 그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영 여건이 악화됐을 때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는 게 없고 내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 하지만 달러 부족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미국과 300억 불 규모의 통화사업 협정도 체결했고 그리고 원화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도 연이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나 보군요. 정부하고 한국은행이 조치를 많이 했죠. 네. 최근에 기준금리만 해도 3번 내려서 4.0%로 내려갔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높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양도성 예금증서 CD 금리가 안 내리다가 요즘에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원화 유동성 비율도 3개월 기준 100%에서 1개월 기준 100% 이상으로 또 완화해줬고 또 바젤 2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보다 이제 위험 자산으로 보지 않던 거를 위험 자산으로 보는 그런 새로운 BIS 협약인데요. 바젤 2의 도입 시기도 내년 1월에서 2010년 1월로 1년 연기를 해줬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네. 보증 비율도 기존에 이제 85%에서 95% 수준으로 높여져 갖고 기업들한테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더 준 셈입니다. 한동안 이제 벤처 회사들이 많이 생길 때 유행하던 프라이머리 CBO, 그러니까 채권 담보보증권을 이제 신규 발행을 2004년부터 안 했는데 네. 내년까지 한 3조 원 정도 발행을 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금융권에 더 이상 숨겨진 부실이 만약에 더 이상 없다라고 전제를 한다라면 이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그런 안심도 조금은 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가뭄이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은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계속 마련돼야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권들이 수익성, 그다음에 건전성이 다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쉽게 안정을 전망하기가 이제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는 고정 이하 여신, 즉 원리금 상환이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된 비율이 아직 낮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제2금융권에 말이 많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이게 은행 제1금융권까지 다 합해서 48조 원이 되거든요. 또 지금 말썽이 많던 파생상품 키코에 투자한 기업들 평가 손실액도 한 8월 말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이 환매 조건부 거래 방식, RP 방식으로 한 1조 원 정도 은행채를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시장 상황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다시 금융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서 100억 달러 수준으로 수출 환어음 외화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수출 환어음 받은 수출 환어음을 네. 한국은행에 맡기면 그만큼의 액수를 그러니까 외화를 대출해 주는 거죠. 이제 규모가 큽니다. 이렇게 해도 이제 계속 안 되고 또 현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은행들은 급한데 지금 요즘에 유행이 그 후순위채를 아주 경쟁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이것도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잘 팔릴지도 모르고 네. 또 금리도 8%니까 이게 이제 급전으로나 쓸 일이지 이게 뭐 그 금리 부담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국책은행들이 좀 자본 확충을 해서 후순위 채권을 사주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확충하면 되는데 네. 우리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내 은행들이 그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그 자본이 지나치게 분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극히 뭐 한두 개 은행 빼놓고는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자본 늘리는 게 힘듭니다.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이제 좀 은행채 매입 규모를 더 확대하고 네. 또 신속하게 또 매입해주는 이런 그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다면 이렇게 이제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옥석을 가리지 않고 한계 기업을 지원하면 모랄 해저드가 발생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막 지원해 주다가 또 뭐 금융권 부실을 키우는 수도 있고 또 이래서 은행이나 기업이나 모두 이제 자구 노력하고 구조 조정을 병행을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지금 그 중소기업과 특히 이제 건설업계가 힘들어서 이런 데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그 자금난이 2년 이상 어려움이 지속될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몸에는 이제 피가 잘 돌아가지고 손끝 발끝까지 피가 끝까지 잘 돌아야지 몸이 건강할 수 있죠. 사실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돈을 그 경제 전체에게 돌리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부디 좀 원활히 잘 활동을 제대로 기능을 해줘서 돈이 경제계 곳곳까지 중소기업, 영세기업, 자금국까지 잘 돌 수 있게끔 좀 기능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의 김인모 논설위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증시가 국내는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 증시가 함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후퇴 우려가 고조되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의 그런 후퇴세를 나타냈는데요. 좀 염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주식이 오를 이유가 없다라고 평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국내 은행의 부실 위험 증가 그리고 경기 침체 여파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에는 당분간 한파가 부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보다 더 따뜻한 옷을 입고자 하는 그런 대비를 해야겠지요. 자,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